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에요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만이 아니고요. 기업에 필요한 철강, 반도체 같은 물건들이요 품귀라서 값이 크게 뛰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나라 밖에 있어서요. 우리로서는 그리고 우리 정부로서는 손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당분간은 기업들이 버티는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네요. 여기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딘가면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공장, 그 야적장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니까 자동차를 만들면 여기서 대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 야적장에 자동차가 빽빽하게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눈에 보시면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수십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서 차를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대학의 공대 실험실까지 반도체 대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장비 공급이 안 돼 연구의 차질이고요. 차량용 수급 불안도 장기화, 생산 계획 하루 단위로 변경.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있지만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됐잖아요. 뭐가 제대로 오가지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 파장이 비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국회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수사권 분리 법안 이걸 놓고요 여야 대치했는데요. 회의는 열렸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자, 법원 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은 위헌이 유력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뭔가 불편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좀 더 보죠. 기소와 수사 분리할 수 있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건 위헌이다. 위헌 견해 상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경찰 견제 장치 없다. 이런 의견도 냈다고 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저 끝에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제목으로 놓네요. 다시 출근하라고요? 계속 재택하면 안 될까요? 요즘 직원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좀 하신답니다. 재택 근무에 이미 상당 기간 익숙해진 직원들이 전면 출근하라는 회사의 지침에 좀 꺼리는 분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고민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좀 뭐가 불만이 생기고 업무 효율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철 그동안 뭐 이런 거 시달리지 않아서 좋았는데 이거 앞으로 또 되면 피곤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사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맞먹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떴다. 부울경이니까 부산, 울산, 경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특별지자체입니다. 많은 지역들이 뭔가 뭉친 겁니다. 내년에 본격화되는데요. 내년 출범합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럼 뭐가 특별연합이면 여러 곳이 뭉쳤는데 그러면은 그곳의 수장, 단체장은 누가 합니까? 이런 질문 나오는데요. 3개 단체장이 교대로 수장을 맡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차례로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 그리고 그 뒤에 담긴 배경을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대진 변호사 오늘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달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4가지 키워드 확인하시면요. 오늘 주요 뉴스 이슈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천 배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공식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만
내용이 알려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배제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보시죠.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한자인데요. 정때는 윤. 이게 사람 이름에 쓰이는 한자죠. 정때는 윤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최근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그리고 특히 자녀 문제죠. 논란이 있는데 오늘 언론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좀 거리 두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기 없어도 해야 한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물가, 금리 이런 거 관련해서 이거 인기 없을 수 있지만 해야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소신을 나타낸 겁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관저 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금 육군 참모총장 관저를 쓰겠다 이렇게 결정돼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지금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오늘 짚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 각 당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천 결과 나올 때마다 민감하죠. 반응들이요. 자, 어제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에 전해진 내용입니다.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공관위 공천관리위원회 송영길,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 공천 배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손을 들었어요.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그리고 경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발칵했어요. 밤사이에. 좀 더 보면요. 자, 일단 공관위의 결정이죠. 근데 비상대책위원회 추인이 있으면 최종 확정되는 이 절차가 좀 남아있어요. 이 비상대책위원회 논의가 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얘기가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알려지자 송영길 전 대표 반응이 나왔죠. 배제, 공천 배제당한 송영길. 민주당이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자해다 이건.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6일 지방선거 사실상 포기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이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 전략지역 그러니까 사실상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그런 판단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는 좀 더 나가서 공천 배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참 얘기가 많고 말이 많은 사안이었어요, 지금요. 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전략공천으로 하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런 어떤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시장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여러 후보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갑작스럽게 며칠 남겨놓지도 않고 전략공천을 좀 결정한 상황.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전략공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기회를 줘라. 그러니까 자신을 전략공천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경선의 기회도 없이 일단 물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대한 책임.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전략공천에 대한 그 정당성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옳은
그런가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식의 결정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인들에 대한 어떤 소명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지금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에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뭐 박영선 또 후보를 지금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결정은 안 됐지만 근데 그렇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안 되고 박영선 전 후보는 되는 이유. 왜냐하면 박영선 전 후보는 1년 전에 패배한 1년도 안 됐죠. 수개월 전에 패배한 보궐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한 저 당사자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패배한 박영선 후보를에게는 기회를 주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그런 이 정당성.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공관위가 원칙을 정했어야 돼요. 저는 중요한 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그런 큰 줄기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 달라요 하면 공관위의 그 결정에 순응할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금 느닷없어 보인다 이 뜻이네요. 네, 지금요. 지금 이게 어제 오후에 결정이 됐고 반응이 조금 났지만 본격적인 어떤 얘기나 반응이 나온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럼 오늘 오전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결정이 있은 뒤에 반응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오늘 새벽, 하나는 어제 밤에 나온 건데 먼저 오늘 새벽에 나온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반응이에요. 본인이 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자, 당원과 서울시민 그리고 국민 모두를 외면한 결정이다. 일단 비판을 다 하겠네요. 이거 뭡니까라는 뜻이네요. 그리고요. 아니,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합니다. 충북은 선거에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인 부동산 실패에 책임 있는 분을 공천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대선 때 누구보다 헌신했지만 선거 결과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당대표에서 물러났던 이런 인물을 탈락시키겠다고 한다. 왜 충북과 서울의 잣대가 다르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 사안은 비대위에서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반대를 뭐랄까요? 정면으로 한 겁니다, 지금요.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정성호 의원,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 이게 이재명 전 후보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의 원칙 상식 지키지 않았다. 공정과 정의마저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래로 갑니다. 오직 내 정치적 생존과 이를 담보할 계파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무슨 미래가 있나? 그렇다면 지금 이런 공천 관련 결정에 뭐가 뒤에 배경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래서 너무나 비겁한 일, 이제 할 말은 해야겠다. 이게 주목이 됩니다. 이제 그동안 조용히 있었는데 안 되겠군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요. 자, 김종욱 교수님. 네. 이거 큰 내용 분란 예고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전개될 걸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내부의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송영길 전 당대표나 박주민 의원 자체가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출마하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당에서 전략 지역으로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분을 공천할 수 없다라는 생각.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아니라 전략 지역이죠. 네, 지역으로 뭐 다릅니까? 근데 두 가지가? 아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략 공천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단수 공천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 전략 지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호성들을 만들어낸 측면들이 있는데 그 모호성에는 송영길 전 당대표도 박주민 의원도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함의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당성이 있으려면 제3의 선택지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대안이 뭐다라는 게 좀 그렇죠. 명확하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낙연 전 당대표. 였는데 이낙연 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남은 분 같은 경우는 제3의 인물이거나 박영선 전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3의 인물이 경쟁력이 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박영선 전 장관이라면 왜 두 사람을 배제하지에 대한 해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 정성호 의원이든 아니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든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는? 예.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게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전당대회와 당내 권력에 대한 내부의 싸움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낮다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민주당 내부의 세력 편성에 대한 어떤 내부의 투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로 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요, 시간 좀 돌려보면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기 전에 이재명 전 후보와 가까운 정치인들, 의원분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좀 설득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배경도 좀 있지 않나요? 이제 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예. 또 나름대로 또 다른 해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하여튼 뭐 이재명 전 후보가 예. 경기지사에 나오겠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나오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은 내부의 여간 적어도 이 계파 갈등을 통해서 당 내에 어떤 세력적인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예.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유탄을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거 아니야라고 논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거죠. 계파 문제와 사천 문제로 가게 되면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저 그래서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해서 예.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격적으로 저희 공천 관리하는 곳에서 제3의 후보에 대한 대안을 내세우지 않게 된다면 저는 내용이 깊어질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요. 아마 예. 비대위에서 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선만큼 명확하게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그 경선을 하지 않고 예. 제3의 후보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뽑든 제가 볼 땐 전략 공천으로 선정되는 분이 오히려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저런 결정에는 소위 서울시장 선거라기보다는 예. 또 다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다음에 수밖에 당권 없는 뭐 이런 거를 지금 뭐 생각하는 거 단정할 수 아니냐?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오늘 오전부터 좀 심상치 않게 뭐가 전개될 것 같긴 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은 대안이 무엇인가? 뭐 방금 김종욱 교수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송영길 배제한 민주당. 그러면 누군가? 이낙연 추대론, 박영선 차출론. 이거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명확하게 정해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6월쯤에 지방선거 끝나면 미국으로 간다 뭐 이런 걸 밝힌 상태거든요. 좀 더 보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 아까 박지원 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부분 있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충북지사의 단수 공천 확정됐어요. 이걸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하고 서울은 뭐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출마자가 없는 강원은 이광재 의원 차출. 또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이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단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누구 하세요 차출하고 어디는 누구 안 됩니다고 배제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내용의 배경입니다 지금. 자 조대인 변호사. 네. 특히 박영선 전 장관 차출론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그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뭐 전략공천 지역으로 뭐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그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관련돼서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선택지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펼쳐놓아 주는 게 또 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통상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흥행을 위해서 막 경쟁을 많이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선에서 석패를 했기 때문에 예. 흥행을 키워서 제일 큰 그 선거판인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좀 흥행을 좀 자극을 시켜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좀 배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그냥 정했잖아요. 현직 시장을 후보로 정한 상태로 거기 조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도 뭐 차출이 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한 번 진 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몇 개월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작년이군요. 작년. 그렇죠. 국민이 새로운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했던 것처럼 민주당도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을 한번 청거를 해봐라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또 석패를 했던 박영선 장관이 나온다면 물론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신선한 이런 국민들의 그 기대에는 명백히 못 미칠 게 분명한 거를 민주당 내에서도 알 텐데도 이런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일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신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도 네. 찾고 싶다.
현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좀 하시겠습니까? 물론 아예 신선한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게 바로 정당의 그 필요성이고 목표입니다. 그것도 못하면 정당이 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을 한번 뽑아볼까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 좀 새로운데 기대 좀 가져볼까 이런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를 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진짜 선거를 위한 전략공천 지역인가 아니 그런 선정인가 아니면 후에 선거 이후에 뭐 당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학구도를 생각한 그런 결정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의 이런 뭐 그 후보들에 대한 배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택지를 좀 넓혀서 여러 후보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황은 이런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결정이 뒤집혀버리면 이것도 또 혼란이군요.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정했는데 당 최고기구에서 또 뒤집히고 다시 가고 그럼 또 공관위에서 위원들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게 복잡해졌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 관련 내용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경기지사 후보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경선. 유승민, 김은혜 경선입니다. 근데 경선이 어떻게 치러지는가? 당원이 50% 그리고 국민 여론이 50% 반반씩 섞습니다. 그리고 22일 결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고 당원 투표도 시작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경기지사 지금 격전지로 꼽히는 거죠. 이번 지방선거 경기지사를 가져가는 정당이 지방선거 전체를 이기는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모든 정당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지역인데 일단 국민의힘 오늘부터 경선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은요. 대구시장 후보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당 후보가 되면 당선이 아주 매우 엄청나게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 때문에 치열합니다, 여기가. 당 경선이. 근데 지금 3명 정도가 아주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죠? 김재원, 유영아 후보 단일화 결국 무산.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일화하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서로에 대해서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깨진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일단 그대로면은 국민의힘 대구 경선은 3파전.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렇게 3파전으로 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이것만이 아닌 복잡한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희 전 의원님. 네. 여기 보면 서로 지금 화면에 이제 서로 왜 깨졌는가 이제 불만 표시들을 했는데 서로가 문제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뭐 복잡하죠. 또 이것도.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되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지역구를 내놔야 됩니다. 대구, 수성, 을입니다. 거기가 벼요. 그럼 이달 안에 다음 주 정도 결정해서 이달 안에 내놓게 되면 거기도 지방선거와 같이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거기에 관심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거의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정치인의 이제 관심사 역시 큰 광역 단체장 또 뭐 특례 시가 또 4개 출범이 됐지만 그쪽 또 국회의원들 이쪽에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금 단일화가 이제 잘 안 되는 건 김재원, 유영아 두 분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비슷하니까 서로 누가 될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데다가 게다가 하나 더 홍준표 의원이 지금 단일화가 안 되면 공천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국회의원 자리가 비니까 국회의원 자리로 이동해서 또 아마 두 분이 같이 이동할 거예요. 탈락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또 경선이 그러면 두 분이 만약에 홍준표 의원으로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이 결정을 한다면 보궐선거 후보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경쟁을 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또 판단할 수도 있죠. 뭐 민주당도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지역으로 해가지고 전략 공천하겠다는 저런 입장인데 경선할 수도 있고 전략지역으로 선정해서 다른 분을 또 찾을 수도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을 고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해서 옵션이 있는 거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당에서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경선은 세 분이 하는 것 같아요. 세 분이 하게 된다면 현재 여론조사나 이런 걸로 볼 때 홍준표 의원이 승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그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내놓게 될 국회의원직에 대한 또 이 경쟁이 또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뭐 명확한 입장은 없지만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두 분이 다시 또 보궐선거 출마를 놓고 또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네요. 자, 이종우 평론가. 이 사안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경기지사, 국민의힘 경기지사. 거기도 지금 경선 벌이고 있지만 한 분은 또 현역 의원이에요. 경기도 분당 갑입니다. 그럼 만약에 또 거기서 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궐선거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또 자칫?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 더 커질 것 같아요. 반복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보다 지자체로 가고 싶은 현역 의원들이 많아졌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2선, 재선, 3선, 4선, 뭐 5선, 6선도 계속 할 수가 있지만 요즘은 3선만 돼도 눈총을 받거든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돼? 지방 행정도 경험하고 또 잠시 행정 갔다가 그 다음에 또 4선 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현역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에 전념을 하지 왜 또 국회의원 자리를 갖다가 거길 비고 또 가는가 이런 지적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상도위가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상도위 얘기를 하십니까? 최소한의 상도위. 예를 들자면 지금 좀 전에 케이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유영하 변호사가 하필이면 원래 경기도 쪽 베이스로 뭐 계속 출마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수성에 또 집을 이번에 대구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그쪽에 더 두었습니다. 그건 다분히 노래도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이 되면 대구시장도 할 수 있고 또 보궐 가면 내가 이제 수성도 나가봐야지 하는 그런 속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대구시장이라는 것과 대구수성을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규모도 다르고 뜻하는 바도 달라야 됩니다. 역할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도 지금 똑같은 어떤 상황들인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지자체 선거 때마다 보궐과 지자체 선거를 동시에 혹은 또 이렇게 가면 이쪽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봐야만 한다라는 생각이죠. 아까 민주당도 뭐 송영길 전 대표, 이광재 의원 등등 보면 거기서 또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또 비게 되는 거예요. 또 거기도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상일 전 의원님 뭐 발언기 요청하니까 한 일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정치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광역단체장이나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국회에서 많은 입법 경험도 하고 중앙에 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상황에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면 또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앙 정부와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긍정적인 측면도 그런 경험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내일까지 진행이 되죠. 금요일 날 발표될 경기지사 이 경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지금 성남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자리를 비게 된다면 그렇죠.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라고 그 옆 지역에 지금 그분 또 성남시장 차출로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전 후보가 과연 이번 6월 1일 실시될 국회의원 만약에 보궐선거 자리가 열린다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선거의 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규모가 자칫 커질 수도 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모릅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오늘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기사가 빠지지 않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평소보다 조금 다른 거는 인수위 발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 측, 어제 당선인 대변인의 설명을 적어놓네요. 정호영 후보자 40년 직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직위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게 무슨 소리죠? 다 이렇게 소개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갑자기 여론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는 겁니까?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연일 의혹이 나오며 논란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부실 검증했군요.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니까 이런 프레임,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친한 거 아니다. 뭐 오래 인연 있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 내용을 어제 들은 기자들이 좀 당황을 했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처음에 이 정호영 당선인 관련해서 논란이 시작이 됐을 때 인수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설명한 게 부정의 팩트 뭐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게 나와야지만 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부정의 팩트를 하고 나오니까 아, 이거 딱 뭐 법적으로 위법인가 아닌가 이거에 방점을 뒀군요. 이런 내용이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자 어제 또 설명이 있었는데 이 부정의 팩트라는 얘기는 도덕성이 포함된 거다. 이것도 앞선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자 옆에 보시죠. 정호영과 거리 두는 윤심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청문회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인수 입장은 여전하지만 뭔가 살짝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40년 직이라는 그 표현이 여러 곳에서 인용돼서 보도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봤는데 이 두 분은 각자 그 서울과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검사와 의사로 각자의 아주 바쁜 그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잘못된 사실입니다. 다만 당선인께서는 부정한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법적인 어떤 그 책임을 넘어서 도덕성까지 더 한 차원 높은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안이 혹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동안 사실은 정호영 후보자를 설명할 때 그냥 의뢰껏 많이 나왔어요. 윤석열 당선인과 40년 지기. 이런 표현이 기사에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3월 11일입니다. 한 언론과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죠.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다. 이게 40년 지기 아닙니까, 이게? 얼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을 하려 했다. 초임검사 시절 얘기하면서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면서도 주변에 아낌없이 베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난다. 이 정도 기억하시는 분이면 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수위 대변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는 거죠, 지금. 김재욱 교수님. 네. 왜 이런 설명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뭐 40년 지기가 아니란 40년 지인인가요? 그럼 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발을 빼려고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정호영 후보자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자진 사퇴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바꾼 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가 40년 한결같은 친구였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언론에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한두 번 쓰인 표현이 아니고 그리고 한 번도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인정하던 것이 일주일 후에 바뀔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자진 사퇴라고 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조로서 당선인 대변인이 애둘러 표현하는 거라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세요. 부정의 팩트 얼마 전에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아직 뭐 나온 거 아니지 않냐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도덕성도 포함되더라고 추가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지금 정호영 수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병역 문제, 아빠 찬스 문제잖아요. 20, 30대 공정성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정당성 중에 하나가 공정과 상식 문제예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집권 초기부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요. 부정의 팩트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 저거 말이 안 돼요. 아니 위법 사항이 나오면은 장관 임명 못 하죠.
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 저분이 예를 들면 도덕적 기준에 맞는가, 국민 상식 기준에 맞는가라고 판단하는 게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에요. 전 저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정호영 후보자를 지키려고 했던 용어인 것 같은데 지금은 저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 정확히 표현한 건 40년 직위는 아니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없으니 본인이 헤쳐나가라. 둘 중에 하나겠죠. 사실을 입증하든 예. 아니면 자진 사퇴하든 제가 볼 때 이 정도로 지금 상황 자체가 흘러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상일 전원요. 그러니까 40년 직위 그런 거는 뭐랄까 그동안 너무 이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친분에 의해서 이게 인선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거를 의식한 겁니까? 이건 무슨 배경이라고 해석하세요? 일단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저렇게 이제 나타낸 걸로 보고요. 역시 국민 여론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예. 도덕성 이야기까지 이제 당선인 대변인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제 정호영 후보자가 자기는 하등의 문제가 뭐 없다고 위법이나 뭐 했지만 문제가 되는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 도덕적인 문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살피지 못한 문제, 그런 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딸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위 의전원에 들어갈 때 예. 1차 합격에 들어가질 않고 예비 합격자에 들어가 있어요. 추가 합격이라고 설명이 되어 그렇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10명이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소위 말해서 부정을 해서 합격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다른 의혹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있고 또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석연찮은 점들이 있어 보이고 예. 게다가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 지도부에서도 지금 자진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식적으로 뭐 얘기한 건 없지만 걱정을 하고 있는 네, 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도 예.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당선인 쪽에서 저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후보자가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시점에서 내가 뭐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상당히 커갈 것 같은데 당선인 쪽에서는 인사청문회까지 가보겠다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결단할 가능성이 어렵다고 크지 보시는 않을까 건가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단의 주체는 누굽니까? 후보자입니까? 당선인입니까? 후보자가 결단해야죠. 후보자 결단 쪽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하세요. 아직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군요. 정때는 윤. 이 사람 이름 이렇게 성을 앞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부정의 팩트, 도덕성 포함된다. 정호영 40년 직이 아니야. 이런 표현도 있네. 이러면 이거 손절 아닙니까? 입으로 손절이라는 표현도 여기 들어오잖아요. 정때는 윤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뭐 기사가 이렇지만 어제 오전에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정호영 후보자가 만났어요. 질문받고 한 얘기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교육부 감사를 적극 환영하며 한시라도 빨리 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필요하다면 저도 직접 조사를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아들의 병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당장이라도 아들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정호영 후보자가 뭔가를 준비해 왔죠. 읽을 거나 본인의 입장을 밝힐 거를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회견문까지만 뭔가를 적어서 보면서 얘기를 한다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종근 평론가. 네네.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청문회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조사 다 받겠다. 문제 없다. 난 당당하다. 청문회까지 간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청와대에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당선인 측. 아니, 청와대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당선인 측의 지금 입장은 아까 그 손절 제목이 나왔는데 예. 손절까지는 아니고 일단 거리두기.
까지는 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거리 두기에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청문회 전에 낙마시키는 게 손절이라면 지금은 한두 가지만 더 나오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살짝 뒤로 좀 다리를 뺀 건가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까지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하나라도 더 나오면 이건 도저히 더 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어저께 배현진 대변인의 멘트에서 몇 가지가 읽히거든요. 사실념지기만이 아니고 겸허하게 지켜보겠다. 이 표현도 사실 처음 쓰는 거예요. 겸허하게 지켜본다. 겸허하게 지켜본다. 왜냐하면 그 전날이 정점이었어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좀 발끈했거든요. 아니 팩트를 갖고 와라. 뭐가 문제냐였어요.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경북대 그 원장도 경북대 병원장도 기관장이기 때문에 아니 박근혜 정권에서도 검증을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검증을 이미 검증이 됐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기름을 좀 부었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기관장하고 어떻게 장관하고 인사청문회도 다르고 검증의 뭐 깊이도 다르고요. 그 발언이 사실은 도리어 굉장히 많은 비판과 그다음에 내부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라는 의견이 들어가게 만든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난 어제 이런 하루 아침에 배현진 대변인이 입장을 바꾼 거 보면 일단은 확실히 거리를 둔다. 근데 아직 지켜보겠다. 조금 더 이 정도가 지켜보자. 딱 이 현재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건 여론일지 모르겠네요. 이상일 전 의원님. 40년 지기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을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본인이 40년직이라는 얘기를 꺼냈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여러 가지 입장을 정호영 후보자가 또 잘 생각해서 결단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나가셨네요. 지금 추가 발언에서는요. 이상일 전 의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오늘도 뭐 많이 물어볼 거예요. 또 기자들이요. 만나면 지금. 다음은요.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한은 총재 후보자, 이창용 후보자 관련된 건데요. 뭐 청문 보고서, 청문회는 뭐 순탄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뭐 다 채택이 됐고요. 문제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내용 뭐 소개해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경제 상황을 다룬 기사가 있거든요.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 경제 상황 다룬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그게 좀 먼저 이어져야 됩니다. 세계 경제 우크라 청구서를 받았다. 우크라이나 청구서를 받았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원래 한 3%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아니다. 2.5%로 낮다. IMF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전 세계 각국에 대해서 뭔가 전망을 내놓거든요. 주기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좀 낮춘 거예요. 당초보다. 그리고요.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높였어요. 한 3% 초반이었는데 4%대로 높인 겁니다. 그러면은 경제는 성장이 별로 좀 낮아지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좀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아무튼 일단 경제가 심상치 않은데 특히 물가가 굉장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 청구서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요겁니다. 일단 이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인기가 없더라도 지금 물가 생각하면 금리 올려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인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굉장한 소신 발언일 수도 있어요, 지금요. 이런 말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요. 국회 청문회는 일단 통과됐습니다. 그대로. 여야 뭐 문제 없이요. 그래서 뭔가 시그널을 안 주면 이거 더 큰 문제 발생합니다. 지금 강력한 신호 물론 그 사이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 자꾸 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요. 최근에 정치권에서는 듣기 어려운 얘기를 꺼냈어요.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발언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심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인기는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더 크게 올라가지 않는데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끌족이라든지 또 돈을 많이 빌려 써서 갭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부터 조정해 나가야 되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정치인들은 절대 못하는 발언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논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여야가 다 인정한 분이잖아요. 전문가라고 인정을 했고. 사실상 저분을 후보로 정할 때는 합의를 어느 정도 해서 의견 일치를 통해서 나온 거죠. 따지고 지금. 보면 문재인 현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같은 경우도 예. 갈등은 있었습니다만 이 인물에 대한 능력은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렇다면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전문가로도 신뢰 자본이 있는 분인데 신뢰 자본을 가진 분이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닫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부 정책의 문제와 관련해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창용 지금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도 1, 2년 동안 계속 물가가 오를 거라고 얘기해요.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금리를 거기에 맞게 조절해서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예. 금리를 인상하게 되게 되면 시장이 경색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은 이미 5월 달부터 뭘 해야 되냐면 추경을 편성해서 그렇죠. 유동성이 증가되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금리 인상과 소위 추경을 통한 유동성의 확대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상쇄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위 경제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하는 총재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과 조금 다른 방식의 경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 예. 상당히 이 부분들이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정부와 한국은행, 그러니까 금리를 담당한 당국이 뭔가 네. 대립, 갈등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수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금리 인상 문제, 예. 중국의 오미크론 변이로 문제, 이게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의 문제에 따르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이분의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제기하고 싶더라도 이분이 정책을 실패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저는 차기 정부가 하는 총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위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간에 엄청난 예를 들면 갈등이 있었던 측면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여당이 아니라 야당하고 싸우는 것 같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또 이창용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전문적인 식견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경제 상황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인수위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은 만약에 향후 시간이 흘러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 하는 총대 정면 충돌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지금 관련 기사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추경 이거 원하는 거 이해는 하지만 물가를 만약에 자극한다면 관여할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게? 협조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창용 후보자가 질문을 받고 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 모습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자리를 빌어 새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겠다는 다짐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어느 정부에 관계없이 그 정부에 많은 도움을 주고 국가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 곧 출범하는데 뭐 협조하겠다는 다짐 좀 해보시죠 같아요. 취지는. 근데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정부와 상관없이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갈 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이상일 전 의원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추경도 지금 일단 이 정도면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리고 물가 이거 자꾸 금리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 정부가 금리를 올린다는 거면 이게 경제가 쉽지 않은 건데 굉장히 부담도 있거든요. 아까 영끌적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한은 총재 후보자가 예. 저렇게 말하는 거 저는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한은은 이 독립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예. 한은 총재가 이 독립성을 가지고 예. 소위 거시 정책을 그렇죠. 금리 통화 이런 거에서 독립적인 그렇습니다. 결정을 하는 곳이죠. 정부와 충돌할 거라고 미리 예단할 이유가 없어요. 정부와 협력을 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그리고 한은의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하겠다. 저 입장은 사실은 한은의 독립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창용 후보자의 이야기는 새 정부가 추경을 편성을 해서
굉장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예.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그거를 이해한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다만 추경 편성이 뭐 잇따르고 또 추경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가지고 소위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예. 물가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때 한은은 관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예. 기재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저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게 어제 이창영 후보자 이야기 중에 예. 이 소위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할 경우에 또 사실은 물가 자극할 이유가 그렇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관련해서 그걸 대출 규제 완화할 때 예.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좀 국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도 새 정부가 충분히 이 생각을 해가지고 예. 한은과 논의를 해간다면 물가 관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새 정부의 정책 목표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역시 물가 관리입니다. 그래서 한은과 예. 충분히 잘 협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전에 그 동영상은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문의 현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은 정답이었어요. 진 영상 그건가 질문 받은 네네, 거, 질문 새 받았을 때 정부의 뭐 답하는 기조에 거. 뭐 입장을 좀 달라는 그 네네, 한국은행 총재,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청문회 하는데 새 정부에 협조하라 그랬을 때 답은 당연히 아니 독립성. 을 이야기해야지만 사실은 청문회에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예. 만약에 새 정부에 협조하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역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나치 정부 하에서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함께 시켰어요. 예. 재무부 장관 겸 중앙은행 총재.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갖고 결국 나치가 전쟁에서 패배한 건 인플레도 하나의 한 몫을 하게 되거든요. 경제적 타격이 엄청났다는 거네요. 따로 안 하고 함께 하면은 새 정부 협조 무조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 독립성이 중요한 거고 1950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은행법을 만들어서 독립시켰다가 박정희 정권 때 그것을 법을 개정을 해갖고 굉장히 독립성을 저해했었어요. 그 결과 어쨌든 상당히 어떤 그 공과가 있지만 1997년에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면서 지금의 독립성이 유지되거든요. 당연히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새 정부에 무조건 물론 새 정부의 어떤 이렇게 이 힘겨루기 이렇게 비춰서는 안 되지만 이창용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소신이 없다면 한국은행 총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물론 전문가죠. 금융 금리 분야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 국회 주변에서는 이런 말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또 할 수 있는 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만 뭐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뭔가를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에서 오늘 좀 기사로 좀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기 좀 떨어지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 참 듣기 어렵거든요, 요즘에요. 그래서 좀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관. 5월 10일 취임하면요. 당초에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좀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국방부로 매일 출근 퇴근을 한다.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기사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관저 육참 총장 공관을 접고 외교장관 공관 등 대안을 찾는다. 육참 총장 공관, 외교장관 공관 이게 인근에 있어요.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근방에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나?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육참 총장 공관은 47년이 돼서 매우 노후화됐다. 비도 샌다 지금 거기는. 이게 건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동안 관리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려 보니까 25가구는 어림도 없더라, 이건. 거의 뭐 재건축 수준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안 되겠다. 다른 거 쓰자. 그래서 찾은 게 일단 외교장관 공간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렇군요. 근데 외교장관 공간으로 확정해도 여기서 뭔가 좀 수리 좀 하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 걸려요, 지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당선인은 취임 후 당분간 서초동에서 출근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지금 자택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럼 이게 계획이 좀 뭔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원래 당초 생각보다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뭔가 좀 평가를 살짝 담고 있죠. 여기 보면 이 제목의 뒷부분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 사용하는 거 백지화 됐다. 근데 그 앞에 아니 이거 관저 이전 졸속 아닙니까? 근데 도라고 그랬죠. 그럼 뭘 말하는 거지? 집무실 이전을 약간 생각하면서 쓴 제목 같은데 그것도 그러더니 관저도 이렇게 또 바뀌고 졸속입니까? 라고 비판하는 게. 여기 또 있네요. 비세고 재건축할 수준이다. 여기 그 설명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 기사 두 가지 연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미 그 관저에 관련된 그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청와대 나오 계시겠다는 그 마음은 이해는 하는데 멀쩡하게 그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밀어놓고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 자체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외교부 공관 이제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여기로 선정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육참 공관 같은 경우는 지금 비도 새고 있고 25억 원 갖고는 리모델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 정도 돈 갖고 안 되면 이거 다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서초동에서 지금 당분간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상 시간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거기는 이제 모든 출퇴근 시간이 다 붐비겠지만 거기는 진짜로 정말로 많이 막히는 곳입니다. 법원 그 앞이 지금 당선인이 살고 계시는 곳이. 그리고 거기가 건물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인데다가 또 주민들 통제해야죠. 그럼 옆에도 다른 분들 이웃들 위아래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가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오는 출구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한다라는 판단이 국민들한테 더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야 이제 물론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윤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중에 이제 정책들을 같은 거 결정할 때도 이렇게 즉흥적이고 그리고 고생을 사서 할까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변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귀담아 들으시는 그런 좀 태도도 좀 갖추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이상일 저는 그러니까 원래 관저로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쓰자 이게 좀 한참 전에 결정돼서 이제 리모델링 이제 수리 들어간다까지 한참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렵다고 나온 건데 아니 그럼 그때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건가요? 그때 결정을 할 때?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참 총장 공관이 47년 됐고 이런 정도는 알았겠지만. 공간의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이 부족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정도면 정밀 점검이 부족할 정도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걸 좀 처음부터 감안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감안을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아마 국방부 쪽에서도 그런 걸 제대로 진단을 해서 미리 인수위 쪽에 알려줬다면 사실은 다른 쪽을 또 물색했을 수도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사서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대진 변호사가 왜 사서 고생하세요 했는데 이상일 변호사는 사서 고생하겠다는 취지다. 본인은 불편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 시대 5월 10일부터 끝내고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려서 국민들이 이제 역사의 소위 말해서 장소가 된 그 청와대 둘러보시면서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하여간 국민들께 환원하고 본인은 새로운 대통령 직무 공간에서 과거의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공간의 문제 같은 경우에 미리 치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건 사실은 불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 개방이 지금 5월 10일 날 바로 개방한다 지금 이런 일정이 잡힌 겁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사실은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방할지는 사실 거기 시설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보안 시설도 예. 있고 점검해야 할 것도 있고 각종 또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방이 불가피하겠죠. 그러나
그 개방은 5월 10일 그날부터 개방한다는 건 그날부터 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끝내겠다. 상징적인 이제 의미로 좀 봐야 되나요? 좀 더 다가가서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 본인이 불편해도 감수하겠다. 물론 한동안 예. 대통령 직무 공간 마련하고 공간 예.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 여러 가지 국민들께 끼칠 불편함도 있겠지만 그거는 길게 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늦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 김종욱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이 불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 예를 들면 이거 옮기는 것 때문에 국방부 옮겨야죠. 합참 옮겨야죠. 예. 그것 때문에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교장관 공간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대통령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대통령도 5월 9일 호텔에서 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하루 먼저 나온다고. 그다음에 그러죠, 용산 그 국방부 앞에서 시뮬레이션을 했었어요. 교통 체증 문제 예.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 본인이 거기에 맞아서 고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니 예. 그보다 이런 일이 앞으로 좀 발생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이상일 의원님께도 뭐 반론하시겠나 봐요. 한 30초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 얼마간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들이 직무를 하면서 불행한 일들 계속됐고 공간에서 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전히 일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국민들께 도리어 저는 이익이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뭐 공관 관련 얘기 약간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기사 오늘 좀 실렸습니다. 다음은 일명 기사 때 뭐 짧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 내용 좀 짚어보죠.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 790만 명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합니다. 내년 1월 1일 공식 사무처리 시작하는데요. 어제 뭐 행사도 좀 있었고 뭐 그래요.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승인했어요. 특별지자체입니다. 여러 곳 부산, 울산, 경남이 손을 잡고 뭔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특별연합의회를 만든대요. 그럼 의회, 지방의회는 어떻게 하나?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몇 명씩 모여서 다시 구성을 한대요. 특별의회를. 그러면 단체장은 이 특별지자체장은 수내 돌아가면서 한 명이 일정 기간씩 한다는 거죠. 자, 김종욱 교수님,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왜 만든 겁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대인데요. 노무현 정부부터 이어왔던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왔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수도권이 너무나 과밀하고 집중돼 있죠. 거의 2,500만 명이 육박하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 수도권 집중 상황 때문에 지방은 예를 들면 형편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 특히 그래서 지방 경제 자체가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790만 명 정도, 그러니까 800명 정도의 메가시티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이 내용 자체는 뭐 수도경제권 또는 친환경 조선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저게 성장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아태 지역의 물류지대, 그러니까 남북관계와 예를 들어 맞물리면서 중대한 중요한 지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 그다음에 영남 메가시티, 호남 메가시티라고 하는 3대 중대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이 부울경의 메가시티가 유의미한 결과를 낸다면 대한민국 한반도의 발전 전략과 관련된 중대한 하나의 경험적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좀 부울경에 있는 소위 그 지자체 단체장들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이분과 관련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서 좋은 효과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아마 상당히 예를 들면 지역에서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좋은 실험이다. 하지만 저 실험이 제가 볼 때는 초유의 실험이기 때문에 저것들을 잘 준비하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상당히 많은 갈등들을 지역 간에 유발할 수도 있는 측면도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있어요. 무슨 교통망을 만들 때 이런 여러 지역들이 한꺼번에 결정하게 되면 뭐 따로 논의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결정이 된다. 이건 그건 뭡니까? 쉽겠습니다만 또 지역 간에 조율하는 과정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런 사례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내지 않게 되면 효율성에 좋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효율성을 또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초유의 실험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좋은 모델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차이들에 대한 차이들을 인정하면서 또 이게 차이들을 인정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저는 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효과들을 내지 않게 된다면 아마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건 평론가. 근데 네네. 어제 이런 내용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행정구역을 합쳐라. 왜 이렇게 하는가? 합쳐라. 그게 더 낫지 않은 건가?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건 안 되는 겁니까? 행정구역을 합치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따로 또 같이 하자. 그러니까 따로 할 건 따로 하고 같이 할 건 같이 하자라는 얘기인데 예. 행정구역을 합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실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려되는 건 많죠. 예를 들어서 3개 지자체가 서로 다른 정권에서 그러니까 정당에서 나왔다든지 소속이 다르다든가. 예, 소속이 다른데 함께 하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또 조율할 건가 여러 가지 앞으로 겪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행정구역을 다 함께 해버리면 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또 생겨요. 현재는 다른 어떤 메가시티와의 균형 문제도 생기고 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결과에 의해서 8개 메가시티를 만들자. 그다음에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게 부울경이다 해갖고 시작이 된 거거든요. 다른 지역도 좀 있습니까?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 다음 지역이 이제 호남이고요. 계속 몇 개의 메가시티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구라는 어떤 그 물류 단지라는 예. 지금 또 산단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성격상 맞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강행을 한 거고요. 실험적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성격을 이야기한다면 예. 이 단일 행정 체제로서의 그 전 단계, 디딤돌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죠. 뭔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낼지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좀 보고 있겠죠. 어떤 결과를 내는지요. 자, 다음요. 기사 몇 가지 있는데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라박 소식인데요. 이 모스크바 함입니다. 이거 침몰됐어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이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침몰됐는데 여기 사진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 큰 배가 침몰됐는데 공식 사망 2명. 19세 아들 장례식도 안 알려줘.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숨기고 있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500명 넘게 탑승했습니다. 사망 실종 자체가 국가기밀. 공식 사망 2명. 이거 믿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SNS에 아들 찾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비전투병 아들이 왜 전쟁터에 있나. 러시아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 나온답니다.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